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자,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만약 피프티와 더 기버스가 깐부라면 어트랙트로 절대 못 돌아간다. 가정이긴 한데 현재까지 여러 정황 증거들로 봤을 때 양측 간에 어떠한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상 어트랙트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들의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즉시 항고했죠.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따져볼게요. 어트랙트와 절대 일할 수 없어서. 그런데 어트랙트랑 일 안 하면 현재 분위기로 독자적 활동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재판으로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변호사들의 이야기로는요, 완벽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현재의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랍니다. 세 번째, 그냥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럼 뭘까요? 오늘 바로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던지는 합리적 의심은 만약에 피프티와 더 기버스가 이미 경제 공동체라면요, 한 배를 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 대표는 피프티 멤버들이 더 기버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전 대표가 더 기버스를 고소한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및 전자기록 손괴 혐의 등 과정에 피프티가 어느 정도 개입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개입이 돼 있다고 밝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기버스가 유죄라는 가정하에 유죄라면은 피프티 역시 공범 혹은 공동 정범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딜레마 게임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일 피프티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냥 어트랙트는 다시 일할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기버스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겁니다. 본인들은 지금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정말 너무 많은 걸 잃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양측 간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다. 그럼 더 기버스가 피프티가 그냥 어트랙트로 돌아가서 함께 일하는 거를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이 피프티 사례가 개정된 검찰청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티스 서유경 변호사의 주장인데 이게 뭐냐면요, 지난해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이런 게 5억 원 이상일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개정되면서 이득액, 이 5억 원이라는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모든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범인이나 범죄 사실, 증거 중에 어느 하나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가 뭐예요? 공범이라는 얘기죠. 이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을 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서유경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사건은 민사에만 집중이 되어 왔지 형사수사나 형사재판에는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트랙트가 더 기버스의 임직원들을 고소를 했고 형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사건의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네. 그 배경이 바로 이제 검찰청법 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미뤄왔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사 개시라고 하는 건요, 피해자에 의한 고소 그리고 제3자에 의한 고발에 따라서도 가능하지만 고소나 고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직접 인지를 하게 된 내용으로 수사를 직접 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모든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공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정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프티 멤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네. 이 맥락에서 이제 어트랙트가 더 기버스의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한 사건을 보면은 사문서 위조를 제외하고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그다음에 횡령죄, 업무방해죄, 그 전자기록 손괴 혐의 이게 대부분 경제범죄예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PPT하고 더기버스는 지금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서로 엮지 마라. 우리는 각각이다. 특히 PPT 멤버들은 더기버스와 관련 없이 우린 주체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 입장인데 지금 각종 쏟아지는 이제 증거 자료나 정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었다,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공모를 했다, 교사를 했다, 방조를 했다 이 정도 수준인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형사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만에 하나라도 공동 정범이나 혹은 공모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공범들 간에 이게 대립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범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공범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트랙트는 더 기버스를 이런 경제사범으로 고소를 해놨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이게 유죄로 드러났다. 근데 여기서 유죄임을 입증해가는 과정에서 검찰이 피프티랑 공모한 정황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어트랙트는 피프티를 고소 안 했죠. 하지만 이것과는 관계없이 얘네는 같이 무언가를 공모한 정황이 있어 하고 검찰이 피프티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보유하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범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신고,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수사관이 인지, 스스로 문제 있다를 알게 돼서 수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PFT에 적용을 해볼게요. 멤버 사인 또는 그 가족이 만약 더 기버스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면 어트랙트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이를 인지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서 수사를 확대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전 대표 입장에서 아무리 멤버들을 품어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PFT가 어트랙트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물론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FT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됐을 경우 본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PFT 멤버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기에 이렇게 방송으로 만든 겁니다. 자, 만약 PFT 멤버 사인 혹은 그 가족들이 더 기버스 임직원과 어떠한 유착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혹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검찰이 확인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당장 그렇게 드러난 게 없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나 멤버들이 더 기버스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증인으로 소환돼서 처음엔 조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거는 보다 밀접한 유착관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최악의 상황에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자료가 없다, 공개가 안 된다면 증인으로 머물겠지만 그런 증거가 PFT 멤버와 더 기버스의 아주 특별한 관계 형성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는 피의자 전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 하나의 가능성은요. 자, 어트랙트 입장에서는요. 더 기버스와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소통을 해왔는지 지금 당장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죠? 멤버 당사자 그리고 더 기버스는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더 기버스가 본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대로 있다가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덤태기를 써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들이 PFT와 사실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는 내용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걸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양측 간에 유착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카톡 메시지라든지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그 경우 PFT는 어트랙터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기각이 나와도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더 기버스는 모든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PFT가
기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시 항고 아니냐라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지 않은 법률가들이 사실 이 사안은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즉시 항고하는 동시에 본안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여러 법률가들이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과연 이 뒤집는 게 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 역시 서유경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시죠. 현재 상황에서 이제 승소가 어렵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네. 일단 가처분 신청 사건 때 피프티들은 하나만 걸려라라고 하는 자세로 가지각색의 이유를 모두 다 제시를 했고 네. 그 말미에 무리하게 미래 가정형 배임 고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사사건까지 파생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런데 법률가들은 대체적으로 배임 고발부터 이거는 장래 승소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제시했었던 세 가지 이유만으로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기에 전혀 충분하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배임 고발까지 나간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배경 지식으로 가처분의 소명과 본안의 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부터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증명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보다 훨씬 더 엄격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처분에서 기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보다 낮은 단계인 소명에서 실패했다는 건데요. 판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겠구나라고 한 심증마저도 이제 PPT가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명에서 실패를 했는데 과연 본안에서 엄격한 수준의 증명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여기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얘기 들어보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미 그들이 얘기한 갖가지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이유는 모두 기각이 됐죠. 그럼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미래 가정형 배임 고발이라고 서유경 변호사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배임이 현재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우려가 있다. 그걸 미래 가정형 배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앞선 내용들이 모두 기각이 됐으니까는 가처분 신청에서 이길 만한 또 다른 내용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죠? 소명과 증명. 소명이라는 게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입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 책임이라는 거는 소명보다 훨씬 더 엄격한 수준이라는 거죠. 가처분 신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소명만 돼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본안 소송은 다릅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소명으로 안 되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어트랙트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서유경 변호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소명 수준도 할 수 없는 일을 과연 보다 엄격한 증명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PFT 멤버 4인이 이 사안을 완벽하게 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지금 여론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툭 쳐져서 어트랙트가 잘못됐고 PFT 4인이 맞았네 라는 여론이 과연 형성될 수 있을지 저는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은 지난 2-3개월 사이에 벌써 언론을 통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심지어 가처분 소송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했어요. 여기서 인용이 됐으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겠죠. 이렇게 인용된 거 보면 분명히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쥐는 게 있었으면 전력 투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어떠한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양측 간의 유착관계입니다. 유착관계가 있으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트랙트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어트랙트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PFT가 계속 이렇게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게 될 금액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익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다뤄봤는데
향후 또 여러 법률가들 접촉을 통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